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영상을 구성을 한 게 있거든요. 영상 구성한 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검찰이 소환 일자를 6일로 못 박았는데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오늘 좀 잠깐만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전수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고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은 것 같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표적 수사를 좀 받고 있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범죄와의 전쟁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꼬투리 하나가 아니라요.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은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부터 우선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한 것이고 그 외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다른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특혜 논란은 대선 때부터 계속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었고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TV조선에서 연일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20억 원 가량이 그 해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줬던 변호사의 법무법인으로 들어갔다가 반환된 정황 등등 그리고 또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은 이 선거법 공소시효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완 소사 등을 통해서 검찰이 아마 또다시 기소 여부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치 허위사실 정도가 전부인 것처럼 프레임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허위사실 공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입니다. 소위 이재명 대표의 측근 7인회로 알려진 국회의원 중에 이 이규민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국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의원직 박탈이 되었는데요. 선거 공보물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는 이 범죄 의혹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나 특히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백현동 용도부지 허가를 내줬다고 한 것 등등은 결코 말꼬투리 잡기 정도로 가볍게 표현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측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소환이라고 하셨는데 그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환과 출석 요구는 다른 거고요. 소환이라는 거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68조에 의해서 법원이 소환을 하는 거, 강제성이 있는 거고 출석 요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서 임의로 출석을 할 수 있는 출석 요구 자체를 하는 걸 그 출석 요구라고 하는데 계속 언론이나 이제 패널 분들이 소환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법원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그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정기 국회가 열린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자체. 그럼 지금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이거 첫 주부터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이 이런 예.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한 이런 무리한 이제 수사를 지금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무엇보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네. 그 대법원 판례 경기도 지사에 있을 때 확립된 판례에서 단순히 부인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검찰이 구성 요건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부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주장을 했냐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과연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냐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점에서 예. 이거를 검찰이 알고도 기소를 했으면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 표적 수사고 모르고 했으면 이제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가 있고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고 김문기 전 성남 도계공 개발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요거 부분에 관한 허위 진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먼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는 작년 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난 발언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들으신 대로 이제 이 대표 국감에서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협박을 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 국토부 문건을 보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그렇죠. 될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은요. 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3번을 받았는데 네. 다 거절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작년 국정감사 발언대로 정말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성남시가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면 예. 국토부에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낼 일이 있습니까? 한 번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뭐 정말 뭐 직무유기든 뭐든 이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네. 국토부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요청을 한 거는 그야말로 요청이지 협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저 말이 그래서 바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정화 의원이 공개한 이 국토부 문건에서는 부지의 용도 변경 역시 성남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협박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감사원 같은 경우가 다른 판단들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2018년도 감사원이 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네네. 그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총 24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공문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지만 본인의 부지가 잘 예를 들면 팔릴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연구원에 있는 담당 직원 한 명 해임, 한 명은 정직 처분 요구를 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부터 감사원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정리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의 공표 문제인 건데 네.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직 판가름이 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24번의 공문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24번의 어떤 예를 들면 내용들을 받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 이것들을 예를 들면 협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것이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사실 적시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 논란이 많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꼬투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네네. 허위사실 공포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들은 예를 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조항 하나만으로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 어떤 기소를
기소를 위한 기소를 위한 수사 내용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말씀하신 출석 요구가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팩트를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텐데 사실은 용도 변경이 된 게 2015년 9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24번의 공문이 갔다고 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에서 24번의 공문이 간 거는 그러니까 국토부에 공문이 갔다는 것을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발표한 거는 이미 용도 변경이 고시된 이후예요. 그러면 24번의 공문은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성남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15년 9월 달에 용도 변경 고시는 끝났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은 한국식품연구원 그 직원들이 그 시행업자인 정모 씨의 부탁을 받고 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식품연구원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때도 2번씩이나 성남시에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시행업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모 씨를 영입한 뒤에 그 다음 달부터 급진전돼요. 용도 변경이. 그래서 이 24번의 국토부 공문은 이 용도 변경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의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고 또 허위 사실이면 법 적용 어떻게 되는지 좀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우리.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이나 진술, 증거 등을 활용하겠죠. 일단 언론에 공개된 사진만 봐도 10박 11일 정도인가요? 2주 가까운 해외 출장을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함께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지 등인데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무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찍은 사진 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출장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데 2주 가까이 해외 출장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하위 직원이라고 해도 과연 그 이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 수사기관이 출장 내역이나 출장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확인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모른다고 하느냐.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드님이 직접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유족들이 평소 아버지였던 또는 아들이었던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들어왔던 말 같은 경우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확인해 볼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앞선 이야기지만 이번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 중에서 아킬레스건은 백현동 용도 변경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협박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서 국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건 허위사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경우도 수사가 들어가겠지만 이건 법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나 국민 상식에 입각해서 이게 과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도의 정치적 분쟁으로 좀 더 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김 전 처장 유족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면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 전 처장과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 아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유족까지 나서서 납득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수희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사안을 좀 명확히 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 전 처장의 가족분들이 이제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는데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엔 이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가 이 사안에 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출석 요구를 했고 그러한 출석 요구는 철저히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서 민심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이러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 대표가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 TV토론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했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좀 고발당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대법원까지 갔다가 무죄 취지로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아니, 유죄. 저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됐는데 네. 그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네, 네.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서 사실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저때 바로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그 권순일 대법관이 저 결정에 깊이 관여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성도 밝혀져야 될 것이고 연관성 여부가. 그다음에 논란이라면 왜냐하면 저거는 앞으로 또 한 번 저는 대법원의 그 결정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때 친형 강제 입원 여부가 그 2018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 판결 취지를 보면 그냥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거짓말을 할 의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죄다 이런 식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건은 좀 다르죠. 이번 건은 저는 충분히 본인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뭐 이런 문제하고 아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 관련 사실들하고 다 연결고리를 끊는 거거든요. 저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야 또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저희 견해는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친형이라고 얘기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하면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갖다가 유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거의 대상에 들어가요. 이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형 여부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를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골프 치고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도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위 출석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에서 이걸 뻔히 알면서 저보다 아니면 법률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겠죠.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하게 놓는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야당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대표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과거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확정받은 이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검찰에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한데 전수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드린 정면 대로, 돌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 내에서도 뭐 법률위원장이나 의견이 좀 다른 영상이 나갔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자문을 분명히 주시고 최종 판단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포토라인 세우기가 좀 정치적 해석이 다분한 이번에 출석 요구가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한 의도는 지금 민심이라든가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인데 굳이 본인이 그 포토라인에 서서 그거를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른 검사의 출석 요구는 이미 적인 겁니다. 강제가 아니고 아까 이제 68조의 법원의 소환은 강제성이 있지만 검사의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아마 굳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거를 주목받으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포토라인 세우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좀 비슷한 의견인데 보통 조율해서 결정하는데 6일을 못 박아 출석하라고 한 것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서면 조사 2건은 응답을 했다는 입장이고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지금 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국민의힘 이슈가 시사 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검찰의 출석 요구 이후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이슈가 다시 뉴스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 현장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의총까지 가서 출석하니 많이 하면서 계속 뭔가 중차대한 사안처럼 만드는 게 과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국민의힘 대선에서 뛰었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정치평론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출석해서 조사받고 자신의 어떤 입장에서 부당한 부분을 소명하고 나오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포토라인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들이 하시는데 이 포토라인, 그러니까 검찰 출석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출석을 거부해버리면 검찰의 요청을 거절해버리면 그게 또 오히려 더 많은 뉴스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공소시효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뭐 추후에 소환 통보나 출석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사 없이 종결될 거로 보기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언젠간 또 넘어가야 될 산이라면 차라리 떳떳하게 소환 조사에 응하고 뭔가 나는 소명을 하고 왔다라고 말하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엊그저께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이제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찍히면서 이제 검찰 소환 소식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요 고의적으로 노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 그 문자를 김현지 보좌관한테서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는 그날 오전 11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문자를 본 시각은 오후 3시 5분쯤이에요. 3시간 55분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저 중간에 몰랐느냐 과연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7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그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새카매요. 무슨 얘기냐면 보안 필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는 보안 필름이 있었는데 이번 휴대전화는 보안 필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것도 각도가 정면이 아니잖아요. 틀어져 있죠. 좀 틀어져 있죠. 보안 필름을 붙여놓으면 약간만 틀어져도 안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같은 휴대전화인데 보안 필름을 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휴대전화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보안 필름을 뗐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이 영민한 정치인이 저게 더군다나 지금은 그 과거에는 대표가 되기 전에는 저 앞자리에 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표가 되니까 국회 본회의장의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기자들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코앞이에요. 거기서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내부 총질 문자까지 그 공개가 된 마당인데 그래서 경계심이 굉장히 높을 때인데 저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거를 찍힌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기에 무주의하게 노출을 했을 리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의적 노출설이 저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사실 좀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거라고 저희는 제가 관직법을 아는 게 아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일부러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황상으로는 그럴 저희가 가능성이 이제 있어 좀 서로 소통하는 데가 있는데 김현지 보좌관 말에 의하면 우발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차했다고 얘기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볼 때 이걸 공개했을 때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걸 공개했을 때 실익이 날 게 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소위 윤 정부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막 지금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당 내부의 내용 문제가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영민한 이재명 당대표가 일부러 공개해서 핵심적 이슈를 만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이 공개하기 이전부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영민한 이재명 당대표라면 굳이 이것을 공개할 이유는 하등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공개 실익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이슈가 이걸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별로 이게 중요할까?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아니 두 가지의 상이한 어떤 보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야 계속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연락이 좋은 지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제가 볼 때 실익은 없다. 굳이 이걸 공개해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추측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텔레그램 끝에 숫자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밑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새 메시지가 2개 더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전 11시에 왔고 확인한 시간은 오후 3시거든요. 그럼 그 밑에 다른 메시지가 2개 더 있다는 뜻입니다. 저 보이는 숫자 2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저건 이재명 대표가 최신 화면이 아니라 화면에서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 2 때문에 일부러 이 전쟁입니다 문자를 위로 끌어올려서 노출시킨 거 아니냐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저는 검찰의 뭐 소환 통보, 출석 요구 같은 경우는 저 문자 공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주말 사이에는 알려졌을 겁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 이게 제가 단정은 못 짓습니다만 일부러 공개시킨 것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전쟁입니다가 아닐까요? 전쟁이다. 개딸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 개딸 이제 전쟁 대비 태세에 돌입하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추석 밥상에서도 어차피 검찰이 출석 요구가 화두가 될 거라면 이건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여론전을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주십시오 하는 그 사인을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밑에까지 다 읽고 올라왔으면 숫자 2가 없기는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측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또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좀 반납을 해야 한다. 반납을 해야 할 상황에 좀 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거법 조항 때문이죠. 그렇죠. 선거법에 보면 이제 저게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당선됐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렇죠? 무효가 되고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서 반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선이 안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낙선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수의 법조계의 의견은 거기에 보면 또 당선이 안 된 경우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지금 현재 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우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그거는 명확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대선에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못 나오게 되는 게 명백하고 다만 반환 여부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법조계의 다수 견해는 저 자금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석 요구서가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응할지 안 할지 이런 데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번 주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소환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또 이제 과거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된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하시는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에게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한다거나 거기에 지지 목소리를 내주는 거는 이제 당 입장에서도 뭔가 추진을 하는 동력으로서도 작용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돼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을 좀 짚어볼 텐데요. 검찰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이 메신저 대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아빠 준비됐다. 문제를 보여주면 나도 아래서 위에서부터 풀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까지 있었으면 이거는 뭐 같이 시험을 본 겁니까? 안 봅니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지를 보내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2016년 12월 달에 조지 워싱턴 대학,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거를 보내주니까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 단톡방에 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나는 나는 아래서부터 위로, 너는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당신은 정경심 전 교수죠. 정경심 교수는 맘대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건대는 세 사람이 그 문제를 함께 푼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 보면은 뭐
덕분에 B+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아빠나 엄마한테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마움을 표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거는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과학적인 증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리 시험이라는 게 아니고 공동 시험을 봐준 그런 뚜렷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 조국 전 장관은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편이었다고 밝혔는데 2년 전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더니 이제 부모와 함께 이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시험에 개입한 건 아닌가. 정서적으로도 납득이 좀 되지 않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조국 장관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딸 문제 논문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이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로남불이라든가 어떤 특권에 의한 자녀 혜택 그런 것들이 아빠 찬스에 의한 어떤 혜택이고 이거를 뭐 특정인에 대한 뭐 비난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왜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불평등 어떤 학연, 지연, 혈연 그런 아빠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그런 구조적 사회 구조적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지점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점으로서 저희는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좀 후유증이 커서 케어할 필요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좀 되는지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외 대학이거든요. 이거 적용이 될까요? 뭐 법적인 부분은 검찰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다만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2019년부터 누구보다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을 제가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아주 사적인 부분 물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나 가족 사이의 단톡방까지 이제 대국민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런 회의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도덕적이고 좋은 말들 하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SNS나 공개석상 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자신의 올감에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 앞에서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중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이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비대위 전환의 요건이 이제 비상 상황을 이제 구체화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다면 이 의미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3개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사실상 인용이 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는 비대위원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는 또 전국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죠. 근데 전국위원회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14일 날 신문을 해요. 근데 14일이면 전국위원회는 이미 열린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대위원회에 대한 효력 정지 부분. 근데 사실은 그 첫 번째의 그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판사와 지금 14일 날 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판사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내렸던 결정문과 아마 비슷한 취지에서 두 번째 결정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번째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대로 과연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 어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한 번의 엄청난 비상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정치적 해법을 찾지 않고 왜 자꾸
국민의힘의 운명을 법원에다 맡길까 하는 것이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출범을 좀 마치겠다는 목표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새 비대위의 선장을 좀 맡는 방안, 이게 다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거 순조로울까요? 물론 뭐 정치적 부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 촉박한 기한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게 주 비대위원장 개인의 실책이나 정치적 과오 때문이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문제 삼은 가처분 인용 근거로 내렸던 비상 상황을 명백히 당원 당규에 새로 규정 지은 후에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키게 되면 설령 14일 가처분에서 이전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용이 줄줄이 나와도 이 전국이 소집을 막는 이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만 기각하게 되면 새 비대위는 또 출범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이 비대위원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선임해서 비대위 활동을 하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당내에서 대다수 공감대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14일 가처분 여러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전에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그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은 다 인용돼도 상관없어요. 그거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당원 당규 새로 고쳐서 그 당원에 근거한 새 비대위 띄우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전국이 소집 가처분. 이게 만약에 인용돼 버리면 전국위를 통한 당원 개정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새롭게 만약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새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겠죠.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히 또 거기에 가처분 걸겠죠. 그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중요해서 이 두 번의 가처분 판결이 중요하다. 이전 비대위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교수님 편집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에 맡겨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비대위원을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전국위원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온 가장 중요한 상황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법원 판결은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고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런 행위가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인이 판단했고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법원이 판단했으면 가장 최초인 직무대행 체계로 가서 그 직무대행 체계에서 당원 당규에 맞게 예를 들면 앞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 조치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법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지점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는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도 여진 분명히 있는 거죠. 정치적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갖고 오게 했던 윤 대통령의 문자 문제 시작, 문자 문제 그다음에 윤 핵관의 이선 후퇴 이런 부분에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또는 당의 중심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서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렇게 되면 서로 쌍방이 계속 법리적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리적 논쟁을 했는데 법원이 판결한 것 같다가 스스로 예를 들면 다시 정반대 판결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판판이 제가 볼 때는 저희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뭐 합의를 이룬다거나 이런 거를 뭐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정치권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호영 비대위원을 다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니, 저는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직무 정지된 주호영 의원과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되는 주호영 의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같지만 사람이 같죠. 이 법적인 지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거는 새롭게 고친 당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오히려 더 문제는 사실 지난번 1차 가처분 신청 결론 때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안 냈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그 황정수 부장판사가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가면서 그 비대위에서 상임정 국의원에다가 당원 개정안 이런 걸 넘긴 거잖아요.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비대위원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14일 날 결정을 한번 보죠.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네.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상임 전국위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예. 상임 전국위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면 이 전국위가 소집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두 가지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가처분 인용 판결 때도 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는데 의결 통해서 상임 전국위 소집한 건 안 된다고 했지만 상임 전국위가 스스로 4분의 1 요건을 채워서 소집한 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의 비상 상황이 명백하지 않은데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체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국위 절차에 있어서 이 비대위원들이 설령 이번에 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상임 전국위를 소집한 것 자체는 과거 판례로 미루어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4일 거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지켜보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게 왜냐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할 때 절차적 하자보다는 실체적 하자,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그 판사님이 똑같은 가처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신다면 그러면 당원을 개정해서 실체적 하자를 치유했네가 아니라 당원을 개정해서 실체적 하자를 또 만들어냈네. 또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로 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해서 저는 이거를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 결국엔 최종적인 해결안은 사법부에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운명을 맡기지 말고 전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적으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판결하실 거면 황정수 판사님이 그냥 국민의힘 당대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 개인적인 사법부까지 거치면 안 되고요. 14일 결론을 보면 14일 결론을 좀 지켜보도록 존중을 해야죠. 일단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요. 일정을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에 좀 단계에 왔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성접대 2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뭐 접대 뭐 이런 거 한 20여 회라고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만약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 증거 부분을 따지고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억 그 투자 유치각서를 왜 써줬는가 하는 이유 이런 걸 따질 텐데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느냐의 결론이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